자식들은 효도한다며 부모님을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타운에 보냈지만 사실 그곳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믿는 자식에게 발등을 찍혀버린 늙은 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감옥을 탈출하고 악랄한 실버타운 원장과 자식들에게 복수하는 위대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역사와 씨름하며 살아온 이진혁 교수. 그의 삶은 낡은 서재의 묵향과 반듯하게 정리된 서가의 질서, 그리고 진실을 향한 외골수적인 집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는 오직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는 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았다. 이제는 모두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룬 자식들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 그에게 팔순생신을 맞은 날 자식들은 눈물로 호소했다. 아버지, 이제 평생을 고생하셨으니 저희가 차려드리는 복된 둥지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세요. 자식들이 말한 복된 둥지는 노블레스 카운티라 불리는 국내 최고의 명품 실버타운이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그곳을 노년의 유토피아라 칭송했다. 호텔급 식사와 최첨단 의료시설, 그리고 다채로운 여가 프로그램까지. 이진혁은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평생의 역사가 담긴 낡은 집과 손때 묻은 책들을 정리하고 그 황금빛 둥지로 향했다. 노블레스 카운티는 명성 그대로였다. 드넓은 정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꿔져 있었고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직원들은 모두 훈련된 미소와 극진한 예의로 그를 맞았다. 그에게 배정된 방은 창밖으로 강이 내려다 보이는 특실이었다. 그는 자식들의 효심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이고 차가웠다.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무대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예 교실에 나가 붓을 잡았고 인문학 강좌에 참석해 다른 노인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역사가의 눈은 이 완벽한 시스템의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놓치지 않았다. 직원들의 과장된 친절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그것처럼 느껴졌고 노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체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이곳은 둥지가 아니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비싼 황금빛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이진혁의 불길한 예감은 그가 입주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입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최고급 요리사의 식단은 어느 날부터인가 맛없는 단체 급식으로 바뀌어 있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다는 맞춤형 건강관리는 하루 2번 혈압을 재는 것이 전부였다. 직원들의 극진했던 태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무성의하고 기계적으로 변해갔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침묵했다. 비싼 돈을 내고 들어온 이곳이 광고와는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까다로운 늙은이로 찍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하는 것은 아니었다. 강여사라 불리는 강소의 여사는 이 위선적인 시스템의 유일한 이단아였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억척같이 장사를 해 자수성가했다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과 거침없는 입담을 가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여장부였다. 그녀는 사사건건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노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이 교수, 답답하게 책만 보지 말고 저것들 하는 짓 좀 보슈. 강 여사는 늘 조용히 책만 읽는 이진혁이 답답하다는 듯 툭툭 말을 걸어왔다. 저것들 웃음 뒤에 뭐가 보이는 줄 아슈. 텅 빈 계산기요, 계산기.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줄로 본다, 이 말이요.
이진혁은 그녀의 직설적인 말이 불편하면서도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터졌다. 그의 옆방에 살던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박영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다. 비상벨이 울리고 최첨단 의료팀이 달려왔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혈압계와 청진기가 전부였다. 제세동기 하나 없는 응급 카트. 결국 박영감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차 안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다음 날 노블레스 카운티 측은 박영감의 죽음을 평화로운 노환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계시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는 은밀한 협박을 가했다. 이진혁은 깨달았다. 이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거대한 수용소라는 것을. 그림자의 속삭임은 이제 죽음의 악취를 풍기며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박영감의 죽음 이후 이진혁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역사학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곳 노블레스 카운티를 자신이 연구하던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다. 식단표의 변화, 직원들의 근무 태만, 그리고 입주민들의 작은 불만들까지 모든 것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칸치 오차도 없이 기록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입주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점을 증거로 수집했다. 강소희 여사는 그의 가장 헌신적인 정보원이자 동지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특유의 친화력과 배짱으로 직원 식당과 청소부들의 휴게실을 드나들며 내부의 정보들을 빼내왔다. 원장놈 최태준이가 우리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수십억을 날려먹었대. 의료팀 그거 다 돌팔이들이래. 간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가운만 입고 있는 거라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은 따로 있었다. 이진혁은 자식들이 보내오는 택배와 편지들이 언제나 한 번 개봉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노블레스 카운티가 입주민들의 안전을 핑계로 모든 외부와의 소통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입주민들과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어. 이진혁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돈을 받고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노인들의 남은 재산과 마지막 존엄성마저 빨아먹는 황금빛 가면을 쓴 흡혈귀들이었다. 이진혁과 강소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 역시 박영감처럼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그들은 싸우기로 결심했다. 낡고 병든 두 늙은이의 힘만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역사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렸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역사학자와 시장의 억척스러운 상인이었던 두 노병은 그렇게 자신들의 마지막 존엄을 건 가장 외롭고도 위대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맹세했다. 이진혁과 강소희의 동맹은 썩어가는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미미한 파문이었지만 그 파문은 서서히 침묵하고 있던 다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이진혁은 자신의 날카로운 역사가의 눈으로 불만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이들을 식별해냈다. 은퇴한 기계공학자 출신으로 늘 시설의 허점을 메모하던 최씨 영감. 전직 간호사 출신으로 부실한 의료 서비스에 조용한 분노를 표출하던 이 여사. 평생을 법조계에 몸담았던 원칙주의자 박 변호사까지. 이진혁과 강소희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손사래를 쳤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박 영감의 비참한 죽음과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공포는 그들의 체념을 서서히 용기로 바꾸어 놓았다. 마침내 5명의 노인으로 구성된 비밀 결사 회색 늑대들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 도서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독서 토론을 가장한 비밀 회합을 가졌다. 그들의 반란은 거창한 구호나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하고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최 씨 영감은 자신의 공학 지식을 이용해 직원들의 눈을 피해 식당과 의료실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여사는 자신의 간호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제공되는 약들이 입주민들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한 값싼 수면제나 안정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 샘플을 몰래 채취했다. 박 변호사는 노블레스 카운티의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진혁은 그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분석하고 정리하여 거대한 역사를 편찬하듯 노블레스 카운티 백서라는 이름의 비밀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강소의 여사는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행동대장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배짱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직원들을 따돌리고 다른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작전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회색 늑대들의 반란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회색 늑대들의 첫 번째 작전 목표는 노블레스 카운티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가장 취약한 고리인 명품 식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부실 식단 사진과 상한 재료 샘플들을 이용해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기로 계획했다. 작전 당일 점심 식사 시간. 수십 명의 노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물론 진짜 아픈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강소의 여사가 주도한 할리우드 연기 대상급의 집단 연기였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 살려. 음식이 썩었잖아. 노인들의 절규와 고함에 직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원장 최태준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성난 노인들의 기세에 속수무책이었다. 원장, 이게 당신이 자랑하던 호텔급 식사라는 게요. 내 이 음식 들고 당장 구청 위생과로 쳐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아쇼. 강소의 여사는 미리 숨겨두었던 썩은 생선 조각을 최태준의 얼굴에 들이밀며 포효했다. 바로 그 순간 회색 늑대들이 미리 연락해둔 입주민의 아들 현직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식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빠짐없이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 다음 날 아침 노블레스 카운티, 알고 보니 썩은 음식 나오는 불량 급식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최태준은 수억 원을 들여 간신히 기사를 막았지만 한 번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입주민 가족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몇몇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최태준은 내부의 반란 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통제를 시작했다. 그는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감청했고 입주민들의 방을 불시에 검사했다. 황금빛 둥지는 이제 노골적인 감옥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회색 늑대들은 더욱 대담하고 위험한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태준은 자신의 왕국에 생긴 균열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감시자를 불러들였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그림자라 불리는 남잣 한 실장이었다. 한 실장이 부임한 이후 노블레스 카운티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감시 카메라를 2배로 늘렸고 입주민들의 모든 소지품을 검사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노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고 회유했다. 몇몇 노인들은 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회색 늑대들의 비밀 회합에 대해 실토하기 직전까지 몰렸다. 이진혁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스모킹건은 바로 최태준의 개인 사무실, 그의 비밀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불법 행위와 정관계 로비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한 작전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최태준의 사무실은 24시간 경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회색 늑대들에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그들만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세상이 무시하는 늙음이라는 무기였다. 작전은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먼저 강소의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복도에 쓰러졌다.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다는 비상벨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 실장을 포함한 모든 경비 인력이 그녀에게 달려간 사이 최 씨 영감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공학 지식을 이용해 복도의 전력을 잠시 차단시켜 최태준 사무실의 전자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이진혁이 움직였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둠 속을 한 마리 늙은 늑대처럼 소리 없이 기어갔다. 그는 마침내 최태준의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잠입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해둔 사무실의 구조를 더듬어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분석해낸 최태준의 심리를 역이용한 비밀번호 조합을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그들이 찾던 검은색 장부가 악마의 성경처럼 놓여 있었다. 이진혁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떨리는 손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왕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한 늙은 역사학자의 손에 의해 열리고 있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회색 늑대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외부 세계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모든 통신이 감청되고 모든 출입이 통제되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였다.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노블레스 카운티가 자신들의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대규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최태준과 한 실장은 이 행사를 통해 최근에 불거진 모든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오만한 계획은 회색 늑대들에게는 성벽 안으로 트로이의 목마를 들여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진혁은 자신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집요하고 가장 정의감 넘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수진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과거 그들만이 아는 암호를 이용해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고 후원의 밤 행사에 기자로 위장하여 잠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작전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었다. 작전의 핵심은 비밀 장부의 사진 파일이 담긴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 한 실장의 감시망을 뚫고 이수진 기자에게 전달하느냐였다. 후원의 밤 행사 당일 회색 늑대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먼저 강소의 여사가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행사의 주인공인 국회의원에게 다가가 특유의 너스레로 그의 발을 묶어두었다. 모든 경비 인력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린 사이 최 씨 영감은 행사장 구석의 음향 장비를 조작하여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날카로운 하울링을 만들어냈다. 모두가 소리에 놀라 잠시 혼란에 빠진 그 찰나의 순간 이 여사가 움직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메모리 카드가 숨겨진 한 송이의 카네이션을 들고 이수진 기자의 곁을 마치 실수인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카네이션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그림자 한 실장이 놓칠 리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이 여사와 이수진 기자 사이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조용히 이수진 기자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지막 주자 이진혁이 움직였다. 그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한 실장의 앞으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그는 한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한 실장은 이 늙은이를 뿌리치고 이수진 기자를 쫓아야 한다는 초조함에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이진혁은 끈질기게 그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가 벌어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수진 기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감춘 후였다. 모든 임무는 완수되었다. 트로이의 목마는 성공적으로 성벽 안으로 들어왔다. 이수진 기자가 무사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이진혁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실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 그는 그저 몸조심하십시오, 교수님. 이라는 살기 어린 경고만을 남긴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후원의 밤 행사는 겉으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태준은 자신의 왕국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지금 어떤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진혁과 회색 늑대들은 그들의 아지트인 도서관 구석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전쟁을 치른 노병들처럼 깊은 피로와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진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세상의 몫이겠지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평생을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던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늙은이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외롭고 어두운 곳에서 함께 싸웠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탐사보도 기사가 터뜨린 거대한 폭탄으로 발칵 뒤집혔다. 노년의 유토피아, 노블레스 카운티의 추악한 진실. 그곳은 황금빛 감옥이었다. 기사는 회색 늑대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 밖으로 꺼내놓은 최태준의 비밀 장부 내용과 함께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비인간적인 행태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사회는 들끓었고 분노한 여론은 청와대와 검찰을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블레스 카운티의 완벽했던 성벽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서 최태준은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거대한 폭풍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이 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수진 기자의 기사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다. 노블레스 카운티의 추악한 진실은 연일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아름다운 유토피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지옥의 민낯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부모님을 밀어넣은 황금빛 둥지가 사실은 가장 비참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의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성난 여론에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기사가 터진 바로 다음 날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노블레스 카운티를 덮쳤다. 그들이 자랑하던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은 공권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최태준 원장과 한 실장을 포함한 모든 비리 연루자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갑을 차야 했다. 어제까지 입주민들을 향해 군림하던 그들의 오만한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이진혁 교수가 목숨을 걸고 찍었던 비밀 장부의 사진 파일은 스모킹건이 되어 그들의 모든 죄상을 증명했다. 횡령, 배임, 사기, 의료법 위반, 그리고 노인 학대까지. 그들의 범죄는 썩은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더욱 추악한 악취를 풍겼다. 결국 법원은 그들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다. 최태준은 무기징역을, 한 실장과 그 일당들도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탐욕의 바벨탑은 그렇게 한 늙은 역사학자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진혁의 자식들이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이 아버지를 그 끔찍한 곳에. 자식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이진혁은 그런 자식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됐다.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는 그저 이 늙은 애비가 편안하기를 바랐을 뿐이겠지.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거라.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둥지가 가장 행복한 둥지는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식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부모를 마치 짐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했던 이 시대의 모든 자식들에게 이번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경종을 울리게 될 터였다. 노블레스 카운티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얼마 후 남겨진 입주민들과 이진혁 교수가 설립을 주도한 노인권익보호재단의 관리하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곳은 더 이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입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는 진짜 우리들의 집이 되었다. 회색 늑대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강소의 여사는 입주민자치위원회의 회장이 되어 특유의 뚝심과 배짱으로 살림을 꾸려나갔다. 최씨 영감은 시설관리팀장이, 이 여사는 의료봉사팀장이 되어 자신들의 마지막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불태웠다. 그리고 이진혁 교수는 다시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가 서는 곳은 더 이상 상아탑 속의 대학 강단이 아니었다. 그는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시민단체를 돌며 노인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열정적인 강연을 이어나갔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자신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현재의 역사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써내려가는 위대한 행동가였다. 1년 후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집에서 조촐한 축제가 열렸다. 이진혁 교수의 책 황금빛 감옥 - 대한민국 노인 인권 보고서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그는 책의 모든 인세를 노인복지기금으로 기부했다. 축제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진혁은 자신의 오랜 동지 강소희 여사와 함께 노을이 지는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보슈 교수님, 우리가 해냈소.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강 여사님. 두 노병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더 이상 무력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낸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았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지혜와 용기의 이름일 수 있음을. 그들의 위대한 반란은 온 세상에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황혼의 찬가를 울려 퍼지게 하고 있었다.